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 중인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한인타운에서 작은 아시안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국을 떠난 지도 벌써 20여 년이 흘렀네요. 이민 온 초창기만 해도 간간히 한국에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나러 들어갔었는데요. 그것도 그만둔 지 꽤 됐어요. 마지막으로 입국했을 때 너무 끔찍한 일을 겪었거든요. 악마의 사악한 간교로 하마터면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뻔했죠. 원래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에만 담아두고 있었는데요. 익명의 힘을 빌어 썰밤 구독자님들에게 속풀이 좀 하고 싶네요. 그럼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된 건 남편의 실직 때문이었어요. 당시 남편의 나이는 고작 40대 중반이었는데요. 나름 잘 나가는 대기업 소속이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 경영진들이 일부 직원들에게 실적 악화를 이유로 자진 퇴사를 강요했죠. 남편도 그 칼을 피할 수 없었고요. 결국 퇴직금과 약간의 보상금을 받고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죠. 명퇴자들이 의뢰 그렇듯 처음엔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어요. 치킨집이나 햄버거 가게 그런 거 말이죠. 그런데 남편 친한 친구 중에 미국에 사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남편 회사 그만둔 걸 알고 그렇게 오라고 꼬시더라고요. 그냥 미국으로 와. 그 좁은 땅에서 뭐하러 비비적거리고 있어? 치킨집 같은 거 차려봤자 망하긴 하지. 너 한국 자영업자 폐업률 한번 찾아는 봤냐? 어마어마해. 내가 너처럼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 땅 가면 뭐가 다르냐? 야, 미국의 한인타운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영어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 그리고 여기는 다들 똘똘 뭉쳐서 동포들끼리 의리가 엄청나. 치킨집을 하든 마트를 하든 무조건 한국 사람이 하는 데 걸 팔아준다고. 오면 내가 적응하는 거 도와줄게. 재수씨랑 한번 상의해보고 잘 생각해봐. 남편은 혹하는 눈치였어요. 그 친구가 워낙 말을 잘하기도 했고요. 옛날부터 미국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아직 젊을 때라 그랬을까요? 미국에 간다는 게 두렵긴 했지만 딱히 싫진 않더라고요.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의 학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죠.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한국에 있는 명문대는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영어도 금방 배울 거고, 그럼 입시에든 취업에든 그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겁없이 미국 땅으로 이주를 결심했고요.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 미국 모 주에 있는 한인타운에서 살게 됐습니다. 남편과 미국에서 시작한 일은 아시안 마트 운영이었어요. 음식 장사는 몸이 고될 것 같고 세탁소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마트가 딱 적당하더군요.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동네엔 중국계 마트는 있어도 한국계 마트는 없었거든요. 정착하는데 미국으로 오라고 꼬셨던 그 남편 친구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몰랐는데 그분이 한인회에서도 유명한 마당발이었더라고요. 주변에 저희 마트 홍보도 많이 해주고요. 언어나 문화적으로 힘든 부분이 생기면 나서서 해결도 해주고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무사히 미국에서 적응해 나갔고요. 장사 수익도 쏠쏠하니 나쁘지 않았네요.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제일 큰 공립중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알게 모르게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었나 봐요. 가뜩이나 내성적이던 아들은 그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가는 백인 학생들의 먹잇감이 됐고요. 그 무리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거나 돈이나 교과서를 빼앗긴다거나 하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친하게 지내던 다른 동양인 친구들도 아들을 조금씩 멀리했고요. 아들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말았죠.
저는 이런 문제를 까맣게 몰랐다가 어느 날 아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엉엉 울면서 고백하기에 알게 됐죠. 바로 학교를 찾아가 따졌어요. 하지만 한국인 아줌마가 서툰 영어 실력으로 뭐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냈겠어요. 오히려 아들은 그날 이후 학교에서 마마보이라고 더 크게 놀림받기 시작했고요. 결국 아예 등교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학기 거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간신히 중학교는 졸업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고등학교였어요. 아들은 어차피 공부에 흥미도 없었고 친구들도 다 싫다면서 진학하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손목을 긋고 수면제를 먹는 등 자해 행위를 하며 협박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아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고요. 거의 집안에만 틀어박혀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쩌다 마트 일손이 바쁠 때 도우러 나오는 정도가 외출의 전부였죠. 하나뿐인 아들이 그렇게 되니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군요. 괜히 미국으로 와서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후회와 자책감도 들었네요. 이제라도 한국에 돌아갈까 고민도 해봤지만 남편이 반대했어요. 이제 거기에 기반도 없는데 가서 뭘 먹고 살 거며 한번 은둔형 외톨이가 된 아들이 한국 학교에서라고 적응을 잘 하겠냐는 거였죠.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도 학교를 잘 다닐 자신이 없다 하더군요. 그런 아들이 답답하면서도 가여웠어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긴커녕 허구한 날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어쩌다 하는 외출 장소는 부모가 일하는 마트가 전부인 그 비좁은 세계가 걱정스럽기도 했죠. 그런 제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걸까요? 어느 날 운명처럼 아들에게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미국 여행 중에 잠깐 한인타운에 들린 어느 한국인 아가씨였죠. 그 아가씨가 김치를 사려고 처음 저희 마트에 들렸을 때 때마침 볼 일이 있어 외출한 남편 대신 아들이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아가씨는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동네에서 또래 아들을 보니 반가웠나 봐요. 한동안 이 동네에 머물 예정이라면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전 아들이 당연히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웬걸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가만 보니 귓볼이 새빨갛더라고요. 그 아가씨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걸 바로 눈치챘죠. 그 전까지 아들은 연애는커녕 흔한 동성 친구조차 없었어요. 인간관계에 서툰 아들이 풋사랑의 마음을 다칠까봐 걱정됐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처럼 밖에 나갈 결심을 한 아들을 말릴 수도 없었네요. 그렇게 아들은 사흘가량 그 아가씨와 함께 여기저길 쏘다녔어요. 다행히 데이트가 잘 풀리는지 나날이 얼굴이 꽃처럼 피어나더군요. 아들, 그 아가씨랑 오늘도 만나기로 했어? 네. 이따가 같이 밥 먹고 공원 산책하기로 했어요. 그 밥 먹기로 한 레스토랑에서 파는 햄버거가 유명하다던데 맛있으면 어머니랑 아버지 것도 포장해 올까요? 원래 아들이 미국 오기 전까지 딸처럼 애교도 많고 곰살 맞았거든요. 그 아가씨를 만난 뒤 다시 옛날의 그 모습을 조금씩 되찾는 것 같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아가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아쉬울 정도였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들의 마음은 더 깊었나 봐요. 그 아가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한동안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와 남편에게 한국으로 가겠다 하더군요. 갑자기 한국은 왜? 너 설마 그 아가씨 때문에 그러니? 네, 미정이가 요즘 일이 많이 힘든가 봐요. 제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몰랐는데 그 아가씨는 어릴 때 조실 부모하고 쭉 혼자 살았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운영하던 카페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아들은 이미 한국에 가서 어떻게든 그 아가씨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엔 없어 보였어요. 사랑에 눈이 먼 거였죠. 얼마나 있다 올 건데? 설마 아예 거기서 살 생각은 아닌 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일주일, 아니 한 달만 있다 올게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이대로 미정이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무언가를 부탁한 건 처음이었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아들의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약간의 여행 경비를 보태줬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했죠. 아들은 거듭 고맙다 인사하고는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한국으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옆에는 그 아가씨가 함께였죠. 아버지, 어머니, 저 미정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저희들 만난 기간은 짧지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갑작스럽긴 했지만 아들이 한국으로 떠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게다가 허락 안 할 이유도 딱히 없었죠. 비록 그 아가씨를 오래 본 건 아니지만 마트에서 잠깐 만날 때마다 참한 아가씨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미국에 온 뒤로 은둔형 외톨이처럼 고립돼 있던 아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것도 그 아가씨였고요. 둘이 결혼한다면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들이 결혼 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거였죠. 미정이는 평생 미국에서 살 자신이 없대요. 자기 가게도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는데 그걸 저랑 결혼한다는 이유 하나로 다 버리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 와서 쭉 힘들기만 했던 거 아시잖아요. 이젠 모든 걸 잊고 한국에서 미정이와 새 출발하고 싶어요. 아니, 미정이가 한국에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사는 게 그 애한테도 더 좋지 않겠어? 그래도 미정이가 한평생 살아온 고국이잖아요. 떠나는 게 쉽지 않죠. 그렇긴 하겠다만 한국엔 아무 기반도 없는데 네가 거기서 뭘 하면서 먹고 살게?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이 가게도 있고 저도 일 도우면서 천천히 뭐 할지 알아볼 거예요. 아직 젊고 몸도 멀쩡한데 뭐든 못하겠어요. 아니, 난 너무 갑작스럽구나. 자식이라곤 상철이 너 하나뿐인데 갑자기 떠난다니.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자주 놀러 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요즘 전화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매일 연락 드릴게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결국 저와 남편은 아들의 결혼과 한국행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은 미국에서 한 번, 그리고 한국에서 또 한 번 이렇게 2번을 치렀네요. 저희도 한국에 남아있는 친지들이 있었고요. 며느리도 친정 식구들은 없어도 지인들이 다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 2번째 결혼식을 치르자마자 저와 남편은 바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자영업 특성상 오래 가게 문을 닫아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설마 아들과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각각 떨어져 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글픈 마음에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한국에서 며느리와 함께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약속한 것처럼 전화도 매일 해줬고요. 명절같이 연휴가 길 땐 시간을 내서 며느리와 같이 저희를 보러 와주기도 했죠. 그때마다 얼굴이 어찌나 좋아 보이던지 잘 지내고 있구나 안심이 절로 됐어요. 며느리도 예상했던 것처럼 참 싹싹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연락도 자주 하고요. 저와 남편 생일엔 국제 소포로 이런저런 선물도 보내줬죠. 한 번은 고가의 명품백을 보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바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비싼 걸 왜 샀냐고 당장 환불하라고 했죠. 어머님, 그렇게 안 비싸요. 친구가 명품샵에서 일해서 싸게 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싸게 사봤자 명품 가격이 있을 텐데. 난 이런 좋은 가방 필요 없으니까 그냥 환불하고 너희 필요한 데 쓰렴. 응?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저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하고 생이별하셨잖아요. 그게 늘 죄송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일 기념해서 큰맘 먹고 산 거니까 예쁘게 들어주세요. 아셨죠?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저와 남편을 살뜰하게 챙기려 노력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예뻤나 몰라요. 심지어 결혼한 지 2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까지 안겨줬더랬죠. 그런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서 남편과 상의 끝에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한 채 사줬어요. 결혼할 때 아들도 며느리도 모아둔 돈이 없어서 저와 남편이 집을 해줬는데요. 그때는 아들과 며느리가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 작은 빌라 전세를 해줬거든요. 둘이 만난 지도 얼마 안 돼 하는 결혼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사랑에 확 불탔다가도 금방 식고는 했으니까요. 그치만 이젠 아들과 며느리가 오래오래 예쁘게 잘 살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도 생겼겠다. 큰맘 먹고 신축 아파트를 장만해 준 거였죠. 그쯤에 아들은 작은 제조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며느리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 중이었는데 둘 다 수입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사 온 새 집 너무 좋아요, 어머님, 아버님. 이 집에서 앞으로 그이 뒷바라지도 열심히 하고 경민이도 잘 키울게요.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뻐했어요. 그런 반응에 남편과 저도 참 뿌듯했죠. 마트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이긴 해도 서울 집값이 워낙 높았던지라 조금 무리를 했거든요. 사는 순간까지 고민이 많았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하니 잘 샀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새 집에서 아들네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거라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아들에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먼저 걸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아들은 아무 일도 없다면서 묵묵부답이었어요. 결국 못 참고 며느리에게 전화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졌죠. 그이가 직장 상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못 버티겠다고 오늘 결국 사표 썼어요. 경민이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설득했는데 이젠 한계인가 보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네가 죄송할 일이 아니지. 상철이 걔가 어릴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서 원래 인간관계를 좀 어려워하거든. 다른 회사 들어가서 좋은 동료들 만나면 금방 괜찮아질 거다. 네가 조금만 잘 살펴주렴. 네,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뒤로 아들은 좀처럼 새 직장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학창시절 대인기피증이 다시 도진 것 같더군요. 설상가상 며느리 카페 앞에도 커다란 대형 카페가 생기면서 매출이 반의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다더군요. 어쩌면 좋아요, 어머님. 카페도 운영할수록 적잔데 그 이는 다시 취업할 생각도 없고 이대로는 저희 세 식구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내가 상철이랑 통화를 좀 해보마. 옆에 있으면 좀 바꿔줄래? 죄송해요. 그이가 어머님 아버님 전화는 일체 받고 싶지 않대요. 아무래도 본인도 많이 힘들 테니까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꾸만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아들의 나약함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며느리와 손주에게도 면목이 없었죠. 그렇게 한 반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돈을 좀 붙여줄 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어머님한테까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이가 일을 안 하니까 가게를 꾸려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친구들한텐 돈을 하도 빌려서 다들 이젠 안 빌려주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제 계좌로 100만 원만 붙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그래. 지금 바로 붙여줄 테니 걱정 말거라. 앞으로도 돈 필요할 때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 그 뒤로 며느리는 종종 연락해 돈을 빌렸어요. 처음엔 100만 원 이하의 적은 액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금액도 점점 커졌죠.
나중엔 남편이 그만 보내주라며 화를 낼 정도였네요. 이쯤 하면 됐어. 부모된 도리는 충분히 다 한 거라고. 다 큰 자식놈들을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줄 거야. 상철이야 그렇다 쳐도 미정이랑 경민이는 어떡해요? 상철이 그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가장 노릇 못하고 있는 건데 이대로 굶어 죽게 둘 순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노후 대비는 안 해. 며느리 걔도 성인이야. 남편이 그렇게 돈을 못 벌고 있으면 자기라도 나서서 뭐라도 해야지. 카페 문도 닫았으면 다른 일을 구해야 할 거 아니야. 애 엄마라는 사람이 시부모한테만 손을 벌리고 있으면 어떡해? 애 키우면서 어디 밖에서 일하는 게 쉬워요? 우리가 키운 자식놈도 일할 생각을 않는데 무슨 그런 모진 말을 해요? 에잉, 상철이 그놈은 손가락이 부러졌어?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허구한 날 지 마누라 앞세워서 돈이나 빌리고 정작 자기는 부모한테 전화 한 통 안 해? 그만 좀 해요. 원래 남편과 저는 금술이 참 좋아 한인사회에서도 인고 부부로 유명했는데요. 아들 내외 일로 자꾸 다투다 보니 사이가 점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알게 모르게 남편을 많이 의지했었는데 불행은 불행을 부른다더니 그쯤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미국은 민영화 때문에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받고 남편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한국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했어요. 위기는 넘겼으니 한국에서 수술이 잘 끝났는지 다른 후유증은 없을지 확인하려고 한 건데요. 비행기를 타기 직전 남편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요. 그대로 손 쓸 새도 없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깟 병원비가 뭐라고 그냥 미국 병원에서 계속 있을걸. 그쯤 아들네 생활비를 대주느라 저희 부부 형편도 좀 빠듯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려다 그만 남편을 잃고 만 거였죠. 너무 허망하고 가슴 아팠어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고 또 울다가 그대로 혼절까지 했더랬죠. 아들과 며느리도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남편의 죽음으로 넋이 나간 와중에도 아들의 상한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푹 꺼진 눈가에 퀭한 얼굴, 자기 멋대로 자란 수염까지. 멀쩡해 보이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도 뼈밖에 안 남았더군요. 그 옆에 곱게 화장하고선 며느리와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니 상철아, 너 어디 아팠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제 말에 아들은 애써 미소 지어 보였어요. 아프긴요. 오랜만에 장거리 이동해서 그렇죠 뭐.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들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울컥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걸 아는 놈이 1년 넘게 전화 한 통을 안 해? 죄송해요. 저도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회사 그만두고 영 면이 안 서서.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그동안의 불효를 만회하듯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남편까지 떠난 마당에 그런 아들을 보고 있자니 든든하더군요. 그렇게 장례식을 무사히 끝내고 아들 내외와 다시 이별할 걸 생각하니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말이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 아들이 갑자기 제게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마트 정리하고 한국 들어오시는 게 어때요? 글쎄다. 그래도 벌써 여기서 15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한국 가면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30년 넘게 사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랑 경민 엄마도 있는데요. 그 말에 마음이 확 동했을 때였어요. 잠자코 저희 모자의 대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끼어들더군요. 경민 아빠 왜 그래? 어머님이 여기 정착한 지가 몇 년인데. 한국 오면 친구도 없고 나랑 당신도 일 구하러 다니랴 경민이 키우랴 바쁘잖아. 어머님 잘 챙기지도 못할 텐데 얼마나 외로워하시겠어.
차라리 여기서 계속 마트 일하시면서 이웃분들이랑 교류하는 게 낫지. 어머님 아직 젊으신데 집에만 계시면 우울증 올 거야.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저와 같이 살기 싫어서 애써 돌려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 며느리의 반응도 내심 서운했지만 그보다 더 서운했던 건 아들의 반응이었네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냉큼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도 저희 보고 싶을 땐 언제든 전화하세요. 아셨죠? 저를 챙기듯이 굴 땐 언제고 자기 며느리가 한마디 했다고 바로 꼬리를 내리는 꼴이라니 팔불출이 따로 없다 싶더군요. 아들에게 서운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자마자 슬그머니 제게 유산에 대해 묻더군요. 돌아가신 할머니 말로는 아버지 앞으로 고향에 땅이 하나 있다던데 어머니도 아시죠?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금도 있지 않았어요? 다 합치면 제 앞으로 떨어지는 유산이 대략 얼마쯤 될까요? 형편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다짜고짜 유산 얘기를 꺼내는 아들이 어찌나 야속하던지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아들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경민 엄마랑 저 둘 다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경민이도 이제 학교 들어가면 학원비다 뭐다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즘은 돈 걱정에 잠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가장인 네가 얼른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지.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쏘아붙이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들은 기분이 상했는지 입을 조개처럼 다물어 버리더군요. 엄마란 존재는 평생 아들을 짝사랑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 모습에 또 괜히 상처를 준 것 같아 안절부절하게 되더군요. 결국 남편이 물려준 유산 대부분을 전부 아들에게 줬어요. 못해도 5억 정도는 됐을 텐데요. 뭐 어차피 저야 미국에 집도 있겠다. 마트에서 나오는 매출만으로도 혼자 먹고 살긴 충분했으니까요. 대신 앞으로 생활비는 보태주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어머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 사람도 이제 정신 차리고 취업할 거예요. 저도 경민이 좀 더 크면 친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할 생각이고요.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어요. 반면 아들은 별말 없더군요. 아버지 목숨값을 받게 된 셈이니 스스로가 염치 없게 느껴져 그럴 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잘 가라며 별말 않고 한국으로 보내줬네요. 그 뒤로 아들은 종종 안부차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언젠가부터 연락이 뚝 끊겼어요. 이번엔 며느리조차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제가 직접 걸어봐도 부재중으로 넘어가기 일쑤였죠. 처음엔 화가 났고 나중엔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무슨 큰일이 생겼나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아들 내외와 연락이 뚝 끊긴 지 2달쯤 됐을까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보던 중 갑자기 마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한국에 있는 모 대학 병원인데 글쎄 아들과 며느리가 빗길 교통사고로 숨졌다지 뭐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비보에 그대로 쓰러질 뻔했어요. 손님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정신을 차린 뒤 급하게 마트 문을 닫고 제일 빠른 비행기를 예약해 한국으로 향했죠. 병원 영안실에서 만난 아들과 며느리의 시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어요. 차량 폭발로 화재가 크게 났다더니 얼굴은 너무 심하게 훼손돼 아예 알아볼 수도 없었죠. 그나마 둘의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와 제가 선물했던 시계 같은 물건들로 이 끔찍한 시신 두 구가 아들과 며느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 인사마저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생때같이 젊은 두 자식을 떠나보내다니.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슬프고 참담했네요. 저도 그 뒤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생때같이 어린 손주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친정도 없겠다. 제가 책임지고 키울 수밖에 없었죠. 부모의 죽음을 알기엔 손주는 너무 어렸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요. 급한 대로 아이를 일단 친척들에게 맡기고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했어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제 심정 아실 거예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때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드문드문 필름이 잘린 것처럼 기억이 흐릿했죠. 그런 상태니 차마 아들 내외가 살던 집을 제 손으로 치울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품 정리사에게 돈은 넉넉히 챙겨줄 테니 집 좀 잘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너무 젊은 남자분이 와서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니 믿음직스럽고 선량해 보이더라고요. 그분과 다른 직원들이 아들 내외 집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네요. 반나절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는데 웬걸 한 두세 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유품 정리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벌써 끝났냐고 묻자 그분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요. 어머님이 잠깐 와서 좀 보셔야겠는데요. 이상한 점이란요? 전화로 하긴 좀 그렇고요. 오시면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할게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아들 내외가 살던 집으로 향하는데 기분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실은 자살한 거라 유서 같은 거라도 발견한 건 아닌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건 아닌지, 그 짧은 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아들 집에 도착한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어요. 집안 곳곳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멀쩡한 게 하나도 없더군요. 이게 대체 뭔가요? 어머님은 모르셨어요? 아드님이나 며느님 둘 중에 한 분이 저장강박증 같은 걸 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장강박증이요? 그게 뭔데요? 일종의 정신병 같은 거예요. 물건이나 쓰레기를 못 버리고 계속 쌓아만 두는 거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거 겪고 있는 사람도 무기력증 때문에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유품 정리사의 말에 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며느리는 멀쩡한 아이이니 아무래도 아들이 그런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른 건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잠시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유품 정리사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보여준 건 작은 구형 태블릿 PC였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기억이 나더군요. 미국으로 건너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들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이 물건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옛날에 아들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벌써 10년도 더 됐을 텐데 아직도 갖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맞아요. 이게 되게 옛날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들분도 더는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될까 하고 충전을 해봤더니 켜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드님이 여기 웹드라이브라고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이 태블릿 PC에도 사진이 저장되게끔 연동을 해뒀더라고요. 제가 기계 쪽은 잘 몰라서 유품 정리사의 설명이 쉽게 이해되진 않았어요. 어쨌든 연동인지 뭔지를 해두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태블릿에도 저장이 된다고 하더군요. 대충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런 설명을 왜 갑자기... 그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고인분들 아직 살아 계신 것 같은데요. 유품 정리사의 경악스러운 말에 입을 떡 벌렸어요. 네? 그게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바로 오늘 날짜로도 웹드라이브에 계속 사진이 올라오죠. 다른 명의 핸드폰하고 연동이 된 건가 했는데 오늘 올라온 사진 속 여자 며느님 아니세요?
이 집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얼굴하고 똑같은데? 유품 정리사가 보여준 태블릿 PC엔 정말 며느리의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어요. 심지어 날짜도 오늘 날짜더군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놀란 유품 정리사가 저를 재빨리 부축하더군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모른 척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괜한 짓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잠깐 그 태블릿 PC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유품 정리사에게 태블릿 PC를 받아 살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동법이 어려웠지만 커다란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니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깔려있는 앱은 몇 개 없었는데요. 그중 메신저 앱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군요. 들어가 보니 웬걸,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살피던 저는 그만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믿을 수 없게도 며느리는 아들 모르게 이 남자 저 남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단순히 하룻밤같이 잘 목적으로 만난 남자들도 수두룩하더군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장 자주 연락하던 남자 중 한 명의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어요. 손주의 이름이 자꾸만 언급되더군요. 맞아요. 경민이는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 그 남자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거듭 덮쳐오던 진실의 파도에 너절해져 있던 것도 잠시. 정말 며느리와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라면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 같은 것도 알 방법이 있을까요? 제 부탁에 유품 정리사가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이 드라이브에 올라온 사진들 정보 보기를 하면 찍힌 위치도 다 떠요.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그런 건 잘 몰라서 부탁 좀 드릴게요. 따로 돈도 쳐드리고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유품 정리사는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진 하나를 다운받더니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발전이 참 놀랍더군요. 10분도 안 돼 바로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었죠. 저는 유품 정리사가 건넨 주소 적힌 종이를 품에 안고 바로 길을 떠났네요.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 끝자락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정확한 주소까진 뜨지 않아 사진에 나온 배경을 보면서 물어물어 아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읍내 식당 아주머니가 저희 아들과 며느리 사진을 보고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산에 있는 작은 움막에서 살고 있다 하더군요.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더해졌죠. 식당 아주머니가 알려준 산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요? 해질녘이 될 무렵에야 마침내 그 움막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때마침 누군가 움막 밖으로 나오더군요. 믿을 수 없게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이윽고 아들도 저를 발견하고는 대경실색하더군요.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이놈아, 난 네가 죽은 줄 알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봐. 얼른! 제 최근에 아들은 갑자기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까지 세상 떠났다고 하면 어머니가 어떤 심정일지 차마 상상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걸 알면서 대체 왜 그랬냔 말이야? 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지 급기야 아들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저도 한참을 울었네요. 됐어. 이렇게 네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드릴 일이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상철아. 정말 고마워.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까지 속여서 죄송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놀라다 마다. 난 너 따라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 이놈아, 대체 왜 이런 몹쓸 짓을 벌인 거야? 이제 좀 진정이 된 걸까요? 아들이 감춰져 있던 진실을 차근차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서. 뭐? 빚이라니? 네가 빚이 있다고? 그게 실은 저랑 미정이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잖아요. 저 회사 다니고 미정이 카페 할 때도 벌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근데 미정이가 원래 쓰던 씀씀이가 있어서 돈 아끼는 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됐는데 나중에 1금융권에선 아예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금융권, 3금융권에도 손을 대게 됐고, 그러다 보니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정이가 차라리 죽은 사람인 척 호적을 없애버리자고. 자기 아는 사람 중에 가짜 신분증 만들어주는 중국인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새 신분증 사서 한국을 떠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빚뿐이니까 어머니가 상속 포기인가 뭔가 하면 빚도 안 넘어가고 그대로 없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당신 미정이 의견을 따르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한텐 나중에 해외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설마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의 어마어마한 폭로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교통사고도 그 중국인한테 부탁해서 무연고 시신을 사서 꾸민 거라고 하더군요. 조폭과 연줄이 다 있어서 돈만 주면 못해주는 게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 돈도 죽은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빚을 내 쓴 거라대요. 즉, 새 신분만 사면 아들과 며느리가 갚을 일이 없는 돈이었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간교를 생각해냈는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뒤 다시 아들을 향해 입을 열었죠. 빚이 대체 얼마나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야? 그게 제 앞으로는 한 3억 정도 있고요. 미정이 앞으로도 그 정도 돼요. 생각보다 더 큰 액수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큰 돈을 대체 어디에 쓴 거야? 미정이 씀씀이가 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게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아들에게 바로 호통을 쳤어요. 감출 생각 말고 솔직하게 말해. 미정이가 스트레스를 물건 사는 걸로 풀어서요. 명품 가방이나 옷 같은 것도 시즌별로 신상 나올 때마다 다 사야 직성이 풀리는 애고요. 음식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거 아니면 입도 안 됐어요. 아니, 그럼 그 큰 빚을 다 며느리의 사치로 썼다는 거야? 단순히 사치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미정인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거라고요. 문득 엉망이던 아들네 아파트가 생각났어요. 설마 집안 꼴을 그렇게 만든 것도 네가 아니라 미정이인 거니? 저장 강박인가 뭔가 그런 거야? 맞아요. 물건을 잔뜩 사면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쌓아만 둬요. 청소라도 할라 치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펴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저장 강박증인가 뭔가 그거 맞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회사 그만둔 것도 미정이 때문이에요. 그렇게 불안정한 미정이랑 어린 경민이를 한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받은 유산도 이미 며느리가 써버린 지 오래였어요. 최근엔 도박에도 푹 빠져서 돈만 생겼다 하면 하우스인가 뭔가 하는 불법 도박장으로 향한다 하더군요. 안 보인다 싶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며느리 상태에 대해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한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 왜 그동안 나한테 얘기 안 한 거니? 어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숨길 수가 있어? 얘기한다고 미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괜히 스트레스만 받으시지. 저도 미정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두 분한테 자주 연락 못 드린 거예요. 괜히 저도 모르게 미정이에 대해 말하게 될까봐. 말했어야지. 그걸 왜 감춰? 그럼 이혼하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 미정이 여전히 사랑해요. 절대 안 헤어질 거라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사랑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꼴을 보니 미친 게 아닌가 싶더군요. 안 되겠다. 며느리랑 살면서 너까지 미쳐버린 게 분명해. 너 당장 짐 싸서 나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자. 가서 사망신고도 취소하고 전부 다 바로 잡자고. 제 말에 아들이 펄쩍 뛰었어요. 그건 안 돼요, 어머니. 방금까지 제가 한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 잡자는 거야.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죽은 척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것도 범죄야. 엄마는 너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당장 서울 올라가자. 올라가서 사망신고 취소하고 너 며느리랑은 당장 이혼해. 감당 못할 정도로 사치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그런 간교까지 꾸미다니. 모르겠어? 나중에 수틀리면 널 죽일 수도 있는 악독한 애라고. 미정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가 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며느리를 두둔하기 바빴어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아주 제대로 홀린 모양새였죠. 그렇게 얼마나 실랑이를 했을까요? 갑자기 산길 너머로 누군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였죠. 아니 어머님,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는 눈치 좋게 바로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데리고 움막 안으로 들어가려 하더군요. 밖에서 보는 눈이 많아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어머님. 전 저를 붙잡는 며느리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날카롭게 소리쳤죠.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말거라. 그동안 우리 아들이 무능력하다, 일을 못 구한다는 식으로 욕만 해대더니 정작 너희 가정을 망치고 있는 건 너였잖아. 도박에 사치에 저장 강박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그리고 감당 못할 정도로 빚이 생기니까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흉계까지 꾸며. 너 때문에 내 아들은 쓰지도 않은 빚을 잔뜩 떠안고 이젠 죽은 사람까지 됐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뭐야, 어머님 이제 다 아신 거예요? 제가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걸 깨닫자마자 며느리의 안색이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악귀 같은 표정으로 아들을 노려보더군요. 당신이 다 말한 거야? 미안해, 여보. 그치만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아들은 마치 주인 앞에 선 개처럼 며느리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어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더군요. 정신 차려, 박상철! 이제 그만하고 나랑 같이 가자. 어서! 그러자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님 아들이기 전에 제 남편이거든요? 데려가긴 어딜 데려가요, 감히! 뭐야? 부부 사이라는 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그냥 이혼하면 끝이라고. 어디 내가 10달 내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을 망치려고 들어? 글쎄요. 과연 그이가 어머님을 선택할지 저를 선택할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애도 아니고 누구랑 살진 스스로 선택해야죠. 며느리는 뻔뻔하게 대꾸한 뒤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언제 그렇게 노려봤냐는 듯이 애처로운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자기 진짜 나 버리는 거 아니지? 은둔형 외톨이였던 당신을 구원해준 게 난데. 그리고 난 당신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당신이 내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인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날 버리면 어떡해. 며느리의 애원에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말 답답했지만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더군요. 근데 며느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라는 말에 불현듯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의 외도였죠.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땐 며느리의 본성이나 죽음을 위장한 일 같은 다른 걸로 정신이 팔려 잊고 있었지 뭐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 같은 소리 하시네. 너 그동안 우리 상철이 모르게 계속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닌 거 모를 줄 알아? 경민이도 상철이 친자식 아니고 상간남 자식이잖아. 제 말에 애처롭게 우는 척하던 며느리의 안색이 하얗게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경민이가 제 친자식이 아니라니. 이 사람이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래. 넌 그동안 그것도 몰랐던 거니? 넌 저 간악한 년한테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던 며느리가 재빨리 소리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설마 저런 황당한 말을 믿는 건 아니지?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어디 뻔뻔하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질 것 같아? 그 길로 바로 가방에 있던 태블릿 PC를 꺼냈어요. 그리고 두 사람 앞에 내밀었죠. 며느리가 뭔지 눈치채고 바로 뺏으려 들었지만 그보다 아들이 더 빨랐네요. 아들은 태블릿 PC를 확 낚아챘고요. 제가 메신저 앱을 확인하라고 하자 바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넉나간 표정으로 태블릿만 들여다보고 있던 아들이 이윽고 고개를 들었어요. 미정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네 사치나 정신병 눈 감아준 게 누군데? 너 대신 살림하고 경민이 키운 게 누군데? 우리 부모님이 뼈 빠지게 번 돈 네가 다 날려도 아무 말 안 했어. 아프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미안해 자기.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 남자가 먼저 좋다고 쫓아다닌 거고 술 먹고 정신없는 와중에 그만 실수로. 넌 실수를 이렇게 많은 남자들하고 해? 한둘이 아닌데? 거기다 이 영혼지 뭔지 아는 새끼. 이 새끼가 경민이 친구야? 그래? 아니야. 경민이 누가 뭐래도 당신 애라고. 그래? 지금 바로 서울 올라가서 친자 검사 해보면 알 수 있겠지. 그 말에 며느리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대로 떠나려는 아들을 붙잡고 무릎까지 꿇더군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임신했을 때만 해도 당신인 줄 알았어. 정말이야. 근데 낳고 보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넌 부모 잃고 힘들게 살아서 정신병까지 걸린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어. 그냥 남자의 미친년이었을 뿐이지. 이제야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 같다. 앞으로 너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 우린 이혼이라고! 매달리는 며느리를 야멸차게 밀어낸 아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일단 같이 서울로 올라가시죠, 어머니. 그렇게 아들 손을 잡고 그 움막을 막 벗어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 있던 며느리가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우악스러운 손길로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망할 놓친네. 그냥 얌전히 미국 땅이나 짱 박혀 있을 것이지. 왜 한국까지 들어와서 일을 망쳐? 왜 내 남편을 빼앗아 가냐고?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세던지 순식간에 숨 쉬는 게 힘들어지면서 눈앞이 샛노랗게 변했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까무룩 의식을 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억지로 떼어내 땅에 처박았죠. 그대로 며느리의 뺨을 마구 때리는 아들을 간신히 말렸어요. 난 괜찮으니까 얼른 여길 떠나자. 다신 전혀 얼굴을 보고 싶지 않구나. 그렇게 아들과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관공서에 가서 아들의 사망신고부터 바로 잡았고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 또한 살아있다는 걸 알렸죠. 제대로 이혼 절차를 밟으려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네요. 역시나 며느리는 순순히 이혼하지 않으려 버텼고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죠. 그 지리한 과정을 여기 다 담을 순 없지만 어쨌든 아들은 무사히 며느리와 이혼할 수 있었답니다. 손주는 검사 결과 친아들이 아니었고요. 결국 친부에게로 가게 됐어요. 신부가 양아치긴 해도 배달 일로 꾸준히 돈도 벌고 있고 아들을 다시 되찾으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그래도 잘 키우려 하는 것 같더군요. 아들과 이혼 후 며느리는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동안 그래도 아들 친부와 같이 사는 것 같더니 얼마 안 가 그 친부와도 이혼했지 뭐예요. 여전히 그 사치병을 버리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듣자 하니 빚을 돌려막기 하다 못해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고 하더군요. 과거엔 그래도 그 예쁜 얼굴 덕에 남자들 등쳐먹으며 어떻게든 산 것 같지만 화살같이 흐른 세월과 급격하게 찐 살로 이제 더는 남자를 꼬시기도 힘들어졌거든요. 본인도 그걸 알았는지 언젠가부터 자꾸만 저희 아들에게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발 다시 만나달라고 말이죠. 다행히 전 며느리의 세뇌와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난 아들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소송을 걸 거라고 겁박을 했죠. 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이 실상은 전부 전 며느리가 쓴 거니까요. 전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났는지 다신 연락하지 않더군요. 사실 아들이 진 3억에 가까운 빚이 억울해서 변호사를 비롯해 여기저기에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 며느리가 쓴 돈이라고 해도 아들 앞으로 된 빚이니 아들이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빚을 낼 당시 두 사람은 부부 사이였고 전 며느리가 아들에게 강요나 협박을 해서 돈을 탈취한 게 아니었으니까 말이에요. 속상했지만 인생 공부한 셈 치기로 했어요. 아들과 제가 전 며느리에게서 벗어난 값이라고 치면 싸다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들도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긴 빚인 만큼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전 며느리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자 생활 중이에요. 잡히면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같은 걸로 목숨까지 위험해질 판이죠. 그렇다고 걱정이 되거나 동정심이 들진 않아요.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친 만큼 평생 고통받길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저와 아들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마트 일이라는 게 은근히 힘쓸 일도 많아서 남편 떠나고 저 혼자 운영하기 벅찰 때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아들이 곁에서 도와주니 든든해요. 매출의 일부를 월급처럼 주고 있는데요. 아들은 그 돈으로 꾸준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탕감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매달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어요. 아들은 삼시세끼 배부르게 잘 챙겨 먹고 매일 보람차게 일한 뒤 작은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있는 것 같대요. 부모로서 욕심이 있다면 아들이 이번에야말로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나 자기만의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 언제까지 아들의 곁에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전 며느리와의 일이 단단히 트라우마가 됐는지 평생 혼자 살고 싶다 하네요.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고 부디 내년엔 아들이 좋은 반려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